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TV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방송을 못하고 늘 바쁘게만 뛰어다니는 안진걸입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세월호 우리 가족대책위 선생님들까지 참여해서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울다 왔습니다. 예. 방금 정몽준 후보가 반값 등록금을 뭐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그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오신 두 분,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 애써오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을 중에 을이 우리 기초생활 수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포함도 안 되거나 가난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모녀 사건도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아주 소중한 두 분 모셨는데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엄청 더워지셔갖고 다들 땀을 좀 흘리지 않으실까. 저는 엄청 막 뛰어가고 땀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재 상황과 또 어떤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들 내에서 특히 정부 여당에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도 근간을 흔들고 개혁시키려고 해서 지금 우리 빈곤단체, 빈민단체, 주민단체, 복지단체들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허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빈곤사회연대라고 우리나라에 정말 빈민들 위해서 서민들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해오는 민중운동 단체이면서 또 사회복지 단체가 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빈곤사회연대 홍보부터 이렇게 아직은 청취자들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무슨 최혜령 국장님도 있었고 많은 일꾼들도 있었는데 빈곤사회연대가 어떤 곳인지 좀 청취자들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곤사회연대는 다양한 빈민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노점상이라든지 철거민, 쪽방주민, 노숙인, 장애인 이런 빈민들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런 취지로 모여있는 단체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문제라든지 좀 도시빈민들의 문제가 그냥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나 아니면 구호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투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단체 이름은 빈곤사회연대인데 이 빈곤한 사회에서 연대로 우리 사실 빈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해방 또는 좋은 삶을 살아가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죠. 빈곤사회를 지향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지 단체가 좀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빈곤사회연대 같은 단체도 우리가 많이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비교적 참여연대라든 이런 곳은 후원이 좀 많다고 하던데, 참여연대 민족민주연구소 이런 데는. 근데 빈곤사회연대가 정말 중요한 일하는데 후원회원을 더 모아야 되죠, 국장님. 네, 아직 좀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많지는 아니, 않은데. 엄청 열심히 하는데 티 안 내고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티도 좀 내시고 빈곤사회연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으라차차 오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원가입 안내되어 있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허선 교수님 우리나라 사회복지계 거의 핵심 학자.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뭐 여당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범야권의 사회복지 정책을 상당히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짜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지난 몇 년간 복지국가라든지 우리 교수님들이 주장한 복지 관련 공약이 많이 정책이 많이 채택되기도 했죠. 실현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특히 순천에는 사회복지학과가 굉장히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모니터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제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의 그런 뭡니까 복지 정책에 관해서 뭔가 역할을 맡아서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역할도 좀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청원하고 하는데 또 제안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바람이 대원님께서 바로 교수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으라차차 듣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요즘에 우리 세월호 참사라니 거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그 형편없는 대응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정말 울적하잖아요. 교수님. 아마 교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요즘 대대 제자들도 그렇고 다들 좀 침울해 하시죠. 네, 그 세모녀 세월호 네, 그렇죠. 둘 다 어떻게 세자로 시작하는 또 세 글자 이런 것이 참 뭔가가 우리가 그걸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기 시작할 때부터 세모녀 사건 그다음에 지금 또 세월호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항상 그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세모녀와 세월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또 사회복지 정책론이고 또 빈곤론 이런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바람이 대원님이 교수님 몫이 따뜻하니까 사도 요한님 바로 우리 김유영 국장님 얼굴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맞으시죠, 국장님? 네, 맞아요. 예, 사도 요한님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름이 빈곤사회인데 반민곤 운동연대야 이렇게 해주셨던 거. 계속 사도야님이 그 장애인 투쟁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국현 선생님까지 해서 우리 빈곤사연대 그 활동의 폭도 엄청 넓잖아요. 아까 소개해주신 것 많이 소개는 홈리스 노숙자들 투쟁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까지 장애 등급제 그 투쟁하실 때 제가 계속 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세모녀 사건 때 국장님 여기저기서 그 토론도 하시고 그런 거 봤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도 크시고 슬프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이 복지운동하는 분들, 빈민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한 사건이잖아요.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이제 2월 26일 날 사회에 알려졌으니까 이제 다음 달 지방선거 다음 날이면은 세상에 알려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모녀 사건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직장을 잃게 된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직장을 잃게 된 이제 60세가 넘은 어머니와 딸 둘이 함께 살고 있다가 소득이 끊기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셨던 이런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빈곤사각지대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되기도 하고 조명을 받기도 했었는데 참 100일 동안 어떤 것들이 실제로 변했나 이런 걸 이제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다시는 세모 사건 없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아직은 실행이 안 돼 있고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향적인 대책을 모델로 특히 저는 이번 세월호 대응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자기랑 상관없는 척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일관했는데 세모녀 때도 그랬어요. 세모녀 사건 때도 국장님 그 이야기 해주세요. 유명한 발언 뭐라고 그랬었죠? 복지제도를 알았으면 지원 신청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 해서 그랬다. 전부 다 개인 책임으로 또 돌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대 엄마와 30대 두 딸 이렇게 세 모녀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딸의 건강 악화로 심해진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세 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30대 주부가 두 자녀와 함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이 숨졌고 주부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세모녀 자살 이후에 광주에서도 생활고를 이유로 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이 대한민국은 힘든 나라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 모녀가 몰라서 복지 신청을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그 조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죠. 그 조건에서는 그 이야기를 바로 마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어쨌든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거, 이게 국가의 의무고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못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재산 때문이라든지 근로능력 기준이라든지. 근데 이 중에서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 여기에 좀 걸려서 못 받을 확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세 분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분들 국가에서는 분명히 당신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우선이다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최저생계비가 3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세 명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국가가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추정소득을 부과를 하거든요. 이게 1인당 최소한 63만 원 정도는 부과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189만 원 최저생계비가 넘는 거죠. 실제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거절을 당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마치 그분들이 왜 어리석게 세상을 하지겠냐는 식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이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몽준 후보 무슨 반값 등록금으로 하면 대학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평가가 저하된다는 정말 제가 반값 등록금 운동하면서 여러 수없이 많은 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가 기담아 들 내용도 들었는데 이렇게 극악한 말하는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니까 특히 사립대에 계시니까 너무 좀 어이없었죠. 그분은 일단 등록금 문제가 어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네, 그 반값 등록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그게 하고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하고 있었잖아요. 네. 논란은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 서울 시립대에서 그 반값 등록금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 그 부담을 지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이후에 굉장히 적어지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의 사례가 전체적으로 퍼져가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에 관해서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몽준 후보를 강력하게 막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단체 분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기탄하고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또 반값 등록금 또 무상보유 이렇게 확대 나가는 거 매우 긍정적이지만 사실 그것들 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걸렸던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보장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그런 딜레마라든지 고뇌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교수님도 계속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니까 현행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단 1994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겨서 DJ가 복제 포문은 열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역사하고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좀 어떤 특히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길게 쉽게 좀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도에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00년도 10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당시가 그 IMF 외환 위기 상황이어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난해지는데 뭔가 그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반성하고 최저 생활만큼은 국가가 보장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로서 그다음에 국가의 의무로서 그것을 만들어낸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 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사회복지가 이제 시작되게 된 그런 이제 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법과 다르게 아래로부터의 입법이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그다음에 빈곤단체, 노동단체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수급자가 되게 하고
예. 수급자가 된 사람은 최저 생계비만큼은 보장해주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냈는데 예. 실제로 시행에 가는 과정 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 보면은 정말 가난한데도 뭡니까 우리 세모녀의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수급자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법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 자체가 십몇 년 동안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채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세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최후의 안전망을 기초생활보장법일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모녀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문제점을 다 나타내는 종합판, 종합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문제, 건강보험의 문제, 신용불량자의 문제, 주거복지의 문제, 그다음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가구가 그런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사회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점검을 좀 제대로 해서 바로 잡아야 될 때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해 정말 많이 울고 있어요. 세월호, 세모녀. 그때 세모녀 때도 그 세모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집세 내면서 집주인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죄송합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미안하지 그분들이 죄송하다고 그걸 편지 써놓고 마지막 집세까지 고이 주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래야 되나 하면서 많이들 슬퍼하시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그 돈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거기에다가 그 월세를 넣어두면서 빨리 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의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던 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깝고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부양 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는 우리가 한 400만 명의 국민들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은 한 400만 명 된다고 보고요. 수급자는 현재 지금 한 135만 명이니까 그런데 최저생계비 이하라 그래서 다 수급자가 될 수는 없고요. 재산도 좀 어느 정도 이하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도 통과하고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수급자가 안 된 사람들이 정부 집계로만 117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숫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사각지대. 그러니까 저는 차하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을 쓰는데 차상위는 바로 윗계층이 아니라 수급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차여비, 차하위 계층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 국장님이 그런 사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 그 사람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 김 국장께서 실제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안타까운 사례도 발로 많이 뛰시는데 특히 아까 이제 재산 기준, 소득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근데 제일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지금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인데 그런 사례들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이 뭐가 문제인지까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청취자들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헷갈리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단 누가 부양의무자냐 하면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과 부모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니까 새엄마, 새아빠, 사위, 며느리 여기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 죽겠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안 좋은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시라는 연락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심각한 경우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조차 못 받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만나 뵙는 분들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한 10만 원도 나오지 않는 기초 노령연금 요거 가지고 생활을 조금씩 나눠서 하신다든지 뭐 폐지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노동을 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조차도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튼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요 사례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이것뿐만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급 가정에서 자랐던 청소년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추정소득이라든지 당신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가족의 수급권 박탈한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구를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살아요. 그럼 바로 부양의무자가 돼요. 그러면은 돈을 이제 조금만 벌어도 가족들의 수급비가 조금씩 깎여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족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런 일들도 만들고 있다. 저도 하나 사례를 한번 교수님 하나 더 정말 기가 막힌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수급자에서 탈락된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가정이었습니다. 장애 등급 2급인데 중학생 딸을 데리고 사는 아빠가 둘이 2인 가구였는데 수급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왜 탈락이 됐냐를 따져보니까 7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아파트가 하나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70세 아버님이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그 아버지가 본인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또 공동 본인의 명의로 했다. 그런데 그거를 설사 아버지 명의의 아버지의 소유의 아파트라고 치더라도 그 70 넘은 아버지의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것이 50세가 다 된 장애인 아들을 수급자를 해주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50 다 된 아들의 생계비를 대라라는 것이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인데. 그럼 그 집사 아버님은 어디서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하기도 어려운 이 나라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마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다 가족 모두가 가난해지고 나서야 수급자를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전략인데 사실 그거보다 어느 한 가정이라도 괜찮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수급자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그 아버님의 경우에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이 다 수급 신청을 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 아버지의 재산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아버님도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본인이 도와줄 수도 없을 텐데. 그렇죠. 현금 소득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허물어가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우기면서 강요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인데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쓰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매우 너무나 인색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재벌 대기업에게는 1년에 124조 정도의 세금성 특혜를 주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었거든요. 그런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사실 재벌 대기업들은 그거 안 줘도 충분히 지금 뭐 몇백 조씩 사내부도 갖고 있는데. 지금 135만 명에게 주는 저 예산이 1년에 1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0조고 지금 그 사각지대 제가 차 하위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각지대 100만 명을 수급자로 포함시키고 뭐 등등 하는데 한 5조 정도 든다고 1년 그렇게 보여지는데 연 5조를 우리나라가 거의 400조에 가까운 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5조 정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뭡니까 다른 복지도 많이 늘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전 계층에게 가는 보편적 복지 예산은 사실 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에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왜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정말 빈곤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침 5조 이야기 하시니까, 최근 몇 년간 정부 여당,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을, 박근혜 정권이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 준 게 정확히 5.5조입니다. 그것만 안 해줘도. 그렇군요. 일면 기초생활 수권의 혁명적인 변화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사실 부양의무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웃겨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돈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좀 모셔야 될 놈이 부모님도 내팽개치고 동생도 안 이러면 저기 일촌 직계 좀비서 안 팽기는 게 괘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서적으로는 그냥 그런 경우 말고 대다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와주거나
그 기준 없애거나, 아니, 먼저 도와준 다음에 정 문제가 되는 사람 나중에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러면 부양 의무가 예. 살만한 사람들한테 지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보면은 작년에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탈락한 가구들의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냐 이걸 예.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70%가 채 안 됐어요. 64% 정도. 평균 소득이 6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쵸. 어차피 약간 덜 가난한 부양 의무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더 가난한 이 빈곤층을 외면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는 현재 평균 소득보다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난한 네. 사람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그게 얼마나 일본 자기 때문에 저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되는 그 나이에 네.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도와드릴 수도 없는. 이게 사실 그래서 가난한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격을 많이 느낀다면서요. 굉장히 좀 모욕감을 그렇죠. 느끼죠. 모욕감과 예. 그 괜히 불효 그쵸. 막심한 사람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었던 사례 중에서도 그 장애인 1인 가구신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이분도 예. 이제 중년 여성이고 어머니는 노인이신데 예.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분의 재산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수급 탈락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재혼한 아버지와 그래도 좀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예. 와중에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과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밝히자마자 가정은 파탄이 나고 예. 어머니는 매일같이 울면서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 그래서 참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왜 그대로 잔존시키는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감정을 이렇게까지 요구하면서 이거를 복지라고 놔두고 예. 있는 건지 참 슬픈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많은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실제로 부양 의무자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활 수급자 탈락하거나 아예 못 받거나 그러면서 차라리 못 받느니 죽어버리지 또는 자신한테 부담도 두지 말자 이러면서 계속 노인분들 자살에도 많이 영향을 끼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정말 없애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양보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예. OECD국 중에서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특히 예.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아주 탁월하게 높은 이런 현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예. 정부에서 반성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냐입니까? 우리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세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그 윗분들을 모시던 분들이 지금 아래 자녀들로부터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연금도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부양 의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는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제도는 자녀들의 부양 의식과 부양 현실은 옛날하고 너무나 달라진 상황에서 그 제도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이게 사회적 상황을 빨리 제도가 예.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한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의무를 국가가 떠넘기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그 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예. 수급 신청을 했는데 예. 어떻게 되냐면 수급 신청을 딱 수급 신청을 했다. 예. 했으면은 그 공무원이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다가 저기 뭡니까 아드님이 계시네요. 아드님의 예. 금융정보 동의서를 좀 받아와 주세요. 예.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서류도 많지만 예. 그러면 그거를 떼어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은 그 자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걸 예. 그러면 그거 떼어오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이고 그거를 왜 떼느냐? 그게 자녀하고의 관계가 잘 원만해야지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아들이 동의해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동의해서 그것조차를 그렇죠? 못 떼어와서 그렇죠. 아예 신청조차도 제대로 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공무원이 와서 얘기하는 얘기 예. 들어보면은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안 된다 얘기하는 게 너무나 괴롭다, 힘들다, 재미없다, 강요하니까. 재미없다. 예. 이거 왜 이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설령 동의를 받았고 냈는데 아들이 좀 돈이 있어. 네. 아저씨 아들 돈 많네. 네. 탈락. 그렇죠. 근데 아들은 정작
예를 들면 아들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처지의 어떤 노인분이죠.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그 국가로부터도 외면받고 물론 그 아드님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떠나서 식구로부터 외면받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게 또 아들이면 또 모르겠는데 며느리에 벌어오는 소득, 며느리 재산 이런 것까지 그것 때문에 탈락되는 또 사위가 월급이 늘었으니까 안 된다. 근데 사실 뭡니까? 제가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벌은 돈을 우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만큼 드리자 그러면은 제 아내가 흔쾌히 그걸 승인해 줄까요? 그게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재 정부의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 가능하신 아닌가? 갸륵한 며느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인간의 개개인의 선의에만 맡긴다는 건 너무 이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또 국가의 역할이 막대한 상황에서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정치자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청취자들께서 또 거꾸로의 상황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애를 키우고 있는데 당장 일을 얻고 다쳤습니다. 엄마는 애 키우고 있고 아빠는 다쳤고, 근데 수급 신청을 해요. 이런 경우에도 양쪽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 아빠 쪽의 부모님, 엄마 쪽의 부모님을 양쪽 다 조사해서 양쪽에 소득은 없어도 집 한 채만 양쪽에 어느 분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그 부모님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허름한 아파트 한 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팔아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팔아가지고 금융사에서 숨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 집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민망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이니까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근데 사실 하나만 이래서 두 가지 좀 논점이 있어요. 최저생계비가 사실 또 최저생계비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교수님, 최근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도 지금 정부 여당이 바꾸려고 하는. 기초생활 최저생계비를 없애려고 그러고 이런 난리가 나 있던데, 요런 부분들. 근데 국장님, 최저생계비 그거로 살기 어렵죠, 사실. 그 최저생계비 아니죠. 그렇죠. 생계비도 아니잖아요, 그 사실. 네, 지금 현행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으로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은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현금급여로 실제로 수령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8만 원 정도예요. 여러 나눠주잖아요. 쪼개주잖아요. 현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는 48만 원인데 이것도 매달 48만 원 받는데 괜찮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정말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긴 그럼 월세도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교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월세와 핸드폰 비용 40만 원입니다.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아무리 가난한 집으로 들어가고 통신 맡겼어도 40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 생계비에서의 월세 비중이 큰 게 엄청 크죠. 잘 알려져 있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고시원이나 쪽방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도 20만 원 이상씩은 22만 원 되거든요. 고시원 쪽방 동자동 쪽방 좀 가봤잖아요, 국장님. 22만 원 내더라고. 창문 있으면 26만 원 나오고 40만 원 받아갖고 이미 30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창문 있으면 26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최저생계비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빈곤사연대에서 3년에 한 번씩 가계부 조사 같은 거를 해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거의 이렇게 절반씩을 이제 다 집세로 월세로 지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한여름에 보통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복날이 한 2번씩 있습니다. 근데 닭 한 마리 사다가 닭죽을 끓여 먹는 집도 없는 거예요. 제철 과일 가장 싼 때인데도 과일 한 번 사 먹는 그런 가정이 한 가구도 없고 그럼 이 돈을 어디에다 쓰냐? 노인분들 보면요. 월세 대부분 일단 지출해 놓고 언제 의료비가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2만 원, 3만 원씩이라도 그걸 모으기 위해서 식비를 절대적으로 줄이세요. 그러니까 무료급식 전전하신다든지 수급을 받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그런 이렇게 수학 월간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도 하나 시켜주기 위해서
아이가 3명이 있는 4인 가구인데 한 달 식비가 2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절약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욕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뭐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식생활할 권리 이런 것들이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권리인 건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이게 전혀 사실은 그런 삶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 안에서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건데요, 그렇죠?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여러분 최저생계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최저저저저저저저저 이런 교수님 뭐 참여연대 사회복지원에 있으면서 그거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 뭐 유명한 캠페인이었잖아요. 우리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간판 캠페인이었는데 그때 같이 뭐 살아보시고 제자들도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제안자가 저입니다. 아, 최저생계비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정치인들도 와서 살아보고 네, 맞습니다. 2004년도에 했었고 처음으로 2010년도에 또 했었고요. 그게 최저생계비를 처음에 이제 99년도에 처음 이제 발표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것이 너무 높다. 정부 측과 거기에 참여하는 일부 또 학자들 중에는 너무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비롯한 좀 시민단체 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낮다. 그래서 계속 매년 동안 싸웠는데 그러면서 상대적 격차가 일반 가구하고의 생활 수준이 상대적 격차가 점점 벌어져 가는 상황에서 바로 2004년도에 최저생계비를 실제로 다시 계측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러면 정말 높으면은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위원 분들은 한 분도 와서 살아보지 않고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고 가셨고. 한 번만 살아봐야죠, 자기들이. 얼마나 그래서 좀 그 하루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았는데 그냥 여야 국회의원들 4분 처음에 오셨었고 그다음에 뭐 등등 관심 있는 분들만 오셨다가 갔는데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됐었고요. 그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드러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또 보면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급자가 되면 다 받는 줄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해하시는데 일단은 수급자들은 다 받느냐는데 최고로 많이 받으시면 돈으로 받는 게 106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이 일부 있으면 그거 빼고 주는 거잖아요. 빼고 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을 해서 모르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복지제도 더 알려야 돼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받고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그건 현금으로 받는 돈이 106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돈 벌겠지 해서 추정소득을 그러니까 또 계산해서 빼고 주고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도 안 주는데도 간주 부양비라고 해서 또 빼고 주고 해갖고 실제로 받는 돈은 정말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모녀 가구가 봉투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월세 50만 원인가 되고 그다음에 공과금 20만 원? 그래서 70만 원인가 넣어놓으셨어요. 106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집은 70만 원을 일단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불과 3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현실과 최저생계비,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너무나 차이 나고요. 월세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입니다. 이게 청취자들 아까 그 최하위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라고 그랬는데 전문 용어로는 최저생존비라는 것이 있고요.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고 그 위로 표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 이상이 돼야 되고 표준생계비보다는 낮아야 되는 그 수준인데 저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거의 최저생존비에 가까운. 최저생존비에 가깝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살기가 어려울 건강과 문화의 최소한이라는 것을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교수님 그거 기억납니다. 2010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요즘 다들 심란한데 그래도 한번 잠깐 그래도 흐뭇하게 한번 웃어보려고 2010년도에 우리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그 최저생계비 체험 이제 했을 때 저도 이제 갔는데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영배 구청장 와가지고 자기도 하겠다고 왔던 기억나. 그다음에 당시에는 정치할 거라고 전혀 몰랐는데 박원순 당시 망재직 상임사도 와가지고 하룻밤인가 막 자고 막 그러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사회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황제의 밥상으로도 유명했던 차명진 의원, 새누리당 이분은 말해줘야 돼요.
뭐 살만하네 그랬죠 그 사람이. 아, 네. 근데 그 사람 거기서 계속 살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만 살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차명진 의원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1시간 반 동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식의 또 이렇게 취지를 오해하시고 최저생계비 가지고 자기는 잘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루 최저생계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364일 편하게 살다가 하루 뭐 거기서 쪽방에서 좀 있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재밌을 수도 있죠, 교수님. 그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산다고 생각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의원님 너무 야속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정몽규 또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더 알려진 홍보 효과가 더 있었다는 점이. 그때 하나는 성북구 장수만, 하나는 동자동 동자동 사랑방. 쪽방촌에서 동자동 칭찬하면 서울역 건너편 쪽방촌 말하는 겁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장님도 뭐 이렇게 빈곤운동하고 복지운동하면 무슨 선거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막 여야 정치인들이 관심 있는 척하고 오는데 진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좋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 진보정당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제일 열받는 게 신용만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놈들은 좀 열받죠. 제가 노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복지원에서 라면 주고 사진 찍고 가는 놈도 아직도 있잖아요. 정말. 뭐 이제 장애인 복지가 나서 목욕 좀 이렇게 시켜주시고 뭐 이렇게 가신다든지. 그래서 그 장애인 인권 침해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건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참 조용히 봉사를 하시든지. 그래서 저희 단체는 또 노점상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 또 민생 투어 시작하시면 꼭 이렇게 오뎅 드시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선 딱 되면 그렇죠. 용역 깡패 이렇게 쫙 풀고 노점부터 잡아드리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참. 가난한 사람들의 말의 실제 주장에 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나, 그냥 이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볼 때마다 화나 열받는 게 맨날 시장을 가요. 민생 챙기는 척하면서. 근데 맨날 그 옆에 대형마트 들어서는 건 규제를 안 해요. 오히려 허용해줘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자유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근데 시장에 뭐하러 가요? 그럼 대형마트 가지. 앞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분들 대형마트에 가서 오뎅을 먹으면서 야 이제 대형마트가 오뎅도 팔고 피자도 팔고 잘했다 다 잡아먹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원래 그런 정서거든요. 근데 꼭 교수님 그래놓고 꼭 시장 가는데 나 진짜 너무 열받아요. 그 정말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는 정반대 정치를 하잖아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특히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복지 정책도 많이 공유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때 그 최저생계비 2010년도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는 장면에서 그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서 쪽방을 얻어가지고 그 방을 이제 한 개를 얻어서 그 여야 정치인들이 24시간씩 와서 그 쪽방에서 자고 가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 동안에 그렇죠. 이제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가난한 분들을 좀 만나서 사각지대 현실을 좀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정치인은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동해서 와서 카메라만 찍고 수급자하고 얘기도 안 끝났는데 그만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저는 와 정말 얼마나 잠깐 사진 찍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진 찍으러 온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풀갈게요. 정말 그렇고 그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부양의무자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빈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라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죠. 최소한 예산다루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래하면서 그 사각지대를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해서 국회에 돌아가셔서 또 법안을 내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효과가 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지금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도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각지대 혹은 수급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저는 착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아닌 내가 낸 세금을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빠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안전망은 누구를
국민 모두를 위해서 마련된 안전망인데 그것을 내가 낸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해당되는 제도라고 그러면은 잘 만들어 놓는데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만들어 놓지 않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런 사람 됐을 때까지 생각하기는 싫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형제나 아니면 친척, 가까운 친척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개인이 돕던 옛날에 미개한 시절에서 아주 그런 온시생 시대에서 그게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돕는 것으로 문명이 진화하는 거잖아요. 하면 평생 십실반 세금 좀 내놓고 내가 그러면 내가 돈 받고 내 가족이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그때 또 한 명 난 기억나는 게 그 쪽방촌 제가 같이 왔는데 지금 울산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 조승수 의원 있잖아요. 진보정당 지금 이제 정의당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진보신당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더위를 엄청 타요. 여름이었잖아요. 땀을 계속 흘리시더라고 안쓰럽게도. 근데 그래도 1박 2일 있다가 하시고 그렇게 더운데 그때 우리 쪽방촌에 선풍기가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했던 분들도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자, 여기까지. 이제 최저생계비가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일 문제가 많다. 그래서 빈곤사각지대가 최소 100만에서 많게는 뭐 300만까지 있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다. 여기까지. 근데 최근에 교수님 갑자기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 뭐 최저생계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지. 그 부분을 얼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빨리 알려드려야 돼. 우리 청취자들, 유권자들에게. 네, 빨리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맞춤형 개별급여를 시작하겠다. 이것이 시기가 이제 금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공약 사항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개별급여를 시행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개별급여가 저는 착한 개별급여가 있고 나쁜 개별급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준비 중인 개별급여는 나쁜 개별급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먼저 내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가 되면 안 나가려고 한다. 수급자가 되니까 수급 거기서 의료 혜택도 받고 학비 혜택도 받고 수급자에서 나가면 그걸 못 받으니까 누가 나가려고 하겠느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수 있게 하려면 뭔가 나가더라도 한 가지라도 받게 해주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탈수급, 탈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그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저생계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한 가지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층형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그 취지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런 취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머물러 있는 그 전문 용어로는 빈곤 함정이라 그러는데요. 수급자에서 빈곤의 함정. 거기서 빠져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나갈 수 있는 유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우리 빈곤 단체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 받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뭔가 한 가지라도 주는 제도를 두자. 그걸 이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기초법을 만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있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상위 계층 개별급여. 이렇게 바꾸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싹 뜯어 고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한 방향이냐면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없애겠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최저보장기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정기준 이렇게 좀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좀 애매하게 가고 그다음에 그 수준을 장관이 좀 재량을 가지고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취지의 법안이 막 제출되고 그렇게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이번에 바꿔서 뭔가 지금보다는 선정 기준이 조금 높은 채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재량에 맡기니까. 재량에 맡겨니까 이게 지금 권리성 급여를 그냥 재량형 급여라고 전문 용어로도 그렇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못한 제도로 갈까봐 굉장히 반대하는 것이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원래 우리가 요구하던 바대로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김 국장님 우리가 부연설해 주실 텐데 어쨌든 한국사회복지제도 또 노동복지와 관련해서 만들어낸 최소한 안전판이 최저생계비하고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에도 못 미쳐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전판을 바탕으로 계속 더 많이 달라,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쟁취해오고 일종의 그게 제도의 근간인데 참 지금 계속 그리고 이게 정부가 자기 법안 내면 공청회 돼야 되고 피곤하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변형해서 약간 꼼수로 내놨잖아요. 유원중 의원으로. 유재중. 죄송합니다. 유재중 의원. 그 부분도 또 부연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모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이거 아까 처음부터 또 얘기 조금 했었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게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먼저 신청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개인을 탓을 했어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공무원 탓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지3법이 그래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이건 잘못된 대책이거든요. 근데 그 복지3법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재중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냥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 10분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법안을 딱 하고 내놨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이제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급자 숫자도 늘릴 거고, 혜택도 늘릴 거다. 비수급빈곤층 사각지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 예산처에서 돌렸어요. 예산을. 5천억이 주는 거예요. 사람도 늘고 뭐 혜택도 늘린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법안을 가지고 돌려보면 5천억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말이 안 되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거잖아요. 5천억 줄어든다면 주는 돈을 확 줄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관 재량들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법안에는 장관들의 재량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7개의 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 급여 하나를 다른 걸로 아예 빼버리고 6개 급여를 남겨놓고 이 급여들이 여러 부처로 쫙 갈라놉니다. 그리고 각 장관의 재량과 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거를 누가 믿냐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이 법안 관련해서 잘못됐다라고 유재중 의원실에 찾아갔더니 이제 담당 보좌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선의를 왜곡하냐. 잘 할 테니까 이렇게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정당이 잘한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말고 선의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의 문제고 이게 지금까지 잘못돼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 왔으면 굉장히 진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산도 실제로는 덜 쓰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쪼개가지고 여러 곳으로 책임을 이양을 시켜놓으면 어떤 부처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미 굉장히 예산에 따라가지고 그냥 결정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를 쭉 지켜봐 왔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복지 3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기만적이다. 오히려 복지 파괴 3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있어요. 기초연금 약 20만 원 하겠다는 것도 장애인연금. 파기한 거. 장애인연금도 등급제 2배 올리고 등급 해제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파기한 거. 파기했죠. 그리고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복지 3법이다라고 이야기. 굉장히 말은 복잡하게 하는데 사실은 제도의 근간을 없애버린다라는 면에서 모든 제도들이 같은 공통점을 좀 짓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튼 뭐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월호 때 또 저는 열받았던 게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에 8시간 넘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못 구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보고를 잘못 받아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했어야 될 말은 이미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아. 물론 그 전에 무조건 애들 다 구해. 그 깨고 들어가서 구하고 다 나와라 그러고 뭐 이런 지시를 했어야 되잖아요. 뭐 돈이든 장비든 예산이든 구해받지 말고 유리틴이 뭐니 다 투입해 이랬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구명조 입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나 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교수님 뭐 실제로 보고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사망자가 없다는 식으로 뭐 다 구조됐다고 잘못 보고가 됐다는데 그러면 대통령 속인 건지 국정원은 또 보고를 받았는데 국정원은 보고 안 받았다고 우기는 거지 막 아무튼 너무 의혹이 많은데 저는 교수님 한 말씀. 세월호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세모녀 전문가인데 네.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 그 보수 언론 신문에 그 뭡니까 큰 제목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카톡 아이디가 상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눈 뜨고도 아이를 잃는 사회. 눈 뜨고도 아이를 잃는 그러니까 사회. 수구 언론들까지도 그렇게. 그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 신문의 그 타이틀로 딱 나온 걸 보고 정말 정확하다. 정확한데 이 눈 뜨고 아이를 잃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안 되고. 근데 그게 그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눈 뜨고도 우리의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 시민들을 잃는 사회라는 거죠.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 자살하는 거를 정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란 없다는 말도 막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 보면 참. 그 근간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조금 더 전할 말씀 듣고 입에서 다시 더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꼭 더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들어주셔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도 되어주시고, 또, 자발적 구독료 같은 것도 내주시면 너무 좋지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우리 사회 빈곤 문제 심각한데, 빈곤사연대라는 좋은 NGO가 있다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형편 닿는 대로 좀 도와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허성 교수님 계시는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허성 교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거기가 매달 내는 복지동향이라는 유명한 잡지도 있죠, 교수님. 네, 복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게 한 달에 5,000원이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잡지가 뭐 좋은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지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실력도 권위도 있는 잡지라고. 그렇습니다. 10년이 넘게 15년 동안 발간된 아주 권위 있는 잡지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가 벌써 20년 올해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고 교수님께서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죠. 그건 비밀입니다. 뭐 어쨌든 여러 정치인들의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또 이런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시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후보들에게 좋은 정책을 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 아닌가요? 저는 그런 역할이 더 활성화된다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럼 뭐 저는 복지 정책이 전공인 사람으로서 저 소신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학자의 뭐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의외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빈곤 문제에서 모르잖아요. 모르고 맞습니다.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국가가 없다. 눈 뜨고 세모녀가 죽는 거, 눈 뜨고 아이들 죽는 거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 다그쳐 주신 역할을 우리 학계와 교수님들 해주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그 이야기 말씀드려본 겁니다. 네. 국장님 우리 빈곤사회인데 정말 저는 뭐 평소에도 제가 늘 존경하는 단체였는데 우리 빈곤사회인데 또 주축돼서 우리 무슨 옛날 민중생활보장위원회도 만들고 연대에서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연석회인가요? 그런 같이 활동도 하시죠. 뭐 신부님들도 오시고 나눔의 집 같은 데도 오고 그 활동도 좀 연대 활동도 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 민생보이는 지금 정부에선 중생보이라 그래가지고 최저생계비 계측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여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직접 요구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민생보이라는 거를 여러 단체들 모여서 하고 있고 평소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그 최저생계비 계측 정도에만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초법 계약 저지까지 해서 계속 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서울시내 곳곳에서 선전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법 개정 계약을 막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권리 지키기 연석회의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그 허선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종교계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 모여가지고 또 학계, 활동하고 종교계, 있습니다. 또 복지운동 하시는 분들, 네. 빈곤운동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너무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게 복지 관련 연구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의 그렇죠. 모임, 또 서울복지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교수님 생각해도 너무 좀 이런 일들은 괜찮은 거죠. 계속 이런 좋은 정책을 다루고 캠페인하는 분들이 당연히 스스로 참여하고 권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전국 그 순천향대가 천안에 잠깐 천안에 어디죠? 아산 천안 옆에 아산에 있는데 있고요. 병원이 뭐 전국에 여러 군데 병원이 지역 있습니다. 복지 네트워크도 이렇게 있잖아요. 전국에 그 지역에서 복지 운동 하시는 분들의 전국 네트워크도 있고. 맞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복지세상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뭐 지역마다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근데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또 후원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뭐 100년 전쟁 같은 다큐멘터리 만들면 후원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뉴스타파가 요즘 자리가 늘어나고 국민TV 열심히 늘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슈를 딱 타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 기부 문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주 편하게 불이웃 돕는 데만 많이 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되죠. 불이웃을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원하고 해방하고 그들을 삶을 진전시킬 수 있는 빈곤단체, 복지단체도 같이 도왔을 때 좀 균형 있는 기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좀 뭐랄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참여연대 제가 회의하러 여러 번 가보면 정말 열심히들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김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거기서 일하는 정말 우리 젊은 그 유능한 젊은 분들이 월급을 얼마 많이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그 컴퓨터가 XP를 쓰고 있어요. 그 컴퓨터 그 낡은 컴퓨터들을 보면서 정말 누가 이 컴퓨터만 싹 갈아줘도 일의 효율이 엄청 늘어날 텐데. 근데 그런 현실, 근데 그런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 또 이런 시민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연대는 그보다는 좀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너무 슬픈 게 최저생계비 인상운동, 최저임금 인상 투쟁 운동하는 단체 활동을 만드는데 그거보다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막 마음이 찢어졌는데 빨리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해결해야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우리 시민들의 후원으로 해결해야죠. 네, 말씀하신 100만 원도 못 받는 사회단체. 우리 빈곤사회인데 빈곤 상근자였는데 그렇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서로 더 돕고 더 후원하고 그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되게 이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99년도부터 딱 생겨서. DJ가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DJ가 그 법을 공포하면서 아주 웃음을 활짝 치면서 이제 대한민국 이게 달라졌다 이런 일이 나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고 지금쯤은 정말 달라져야 될 텐데 벌써 근데 이 계약 논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 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또 한번 조금 더 전문가 또 이렇게 제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조금 전에 김 국장님이 그 얘기한 것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법 지키기 연석회의라는 단체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법을 지킨다. 이름이 지키기 연석회의입니다. 이게 왜 지킬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려하고 있냐면 이 법이 망가지게 생겼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현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좋아진다. 대상자도 늘어난다. 그 다음에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놓고 보니까 예산이 거의 평균 인상률보다도 안 되는 거의 동결 상태로 준비가 올 10월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하는 뭔가 선정 기준을 또 위로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도 예산을 동결시켜 놓은 상황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그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초법 이것은 정말로 여야 만장일치,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다, 그 다음에 학계 다 동의해서 만든 이 법을 굳이 변경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의 의무로서 이것을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좋은 취지 뭡니까? 탈수급의 유인, 탈빈곤의 유인을 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을 수급자가 한 가지라도 수급자가 돼서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보조적으로 추가로 더 해주는 거로만 해도 되는데 왜 이번 기회에 다 뜯어고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어떤 의심을 하게 되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급자들한테 주던 것들을 뭔가를 빼고 주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빼서 새로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윗계층이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개별급여에 대해서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우리 한국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지금 계약될 위기에 놓여 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해 주시고 저희 그 시민사단체 계속 캠페인을 운동하고 있으니까 관심 같이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기초법을 만드는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약간 더 늦게 시작을 해서 기초법을 개정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초법 개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계약을 막아야 될 상황이 그렇죠. 이 법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그간 너무 잘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씁쓸하게는 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좀 저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말 최근에 복지담론 온갖 무슨 푸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넓게 퍼진 것과 다르게 정말 가난한 우리나라의 되게 최후의 침전지처럼 남아있는 빈곤층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해서 왔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첫 번째 국무회의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국회가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이 경범죄 처벌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국어를 금지하고 국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또 올해 이제 국정연설 하시면서 비정상황의 정상화 얘기하면서 그 1호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프레임은 뭐냐면요.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너무 독점하고 있고 부정수급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일단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13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절대빈곤층인데 수급도 못 받는 사람이 18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빈곤 정책의 테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사각지대가 41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거는 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빈곤 당사자들끼리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저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임대아파트도 들어갔는데 나는 부양의무자 있다고 해서 저기도 못 들어갔어. 그리고 저 사람 매달 얼마도 나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런 갈등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저 사람도 부정수급자 아닐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해서 꼼수로 복지제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진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부정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사각지대, 제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가 훨씬 큰 거고 이거를 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잡는다라고 외치는 그런 국가의 뭔가 이렇게 막 회초리 이런 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빈곤을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갑자기 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 우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조치를 먼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 1, 2년간 부정수급자 잡는다는 미명하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계속 탈락시키고 그렇죠. 한 축출해가지고 많이 줄었죠. 계속 막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막
그게 억울하고 너무 황당해 자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죽음으로 내모는 건데 그렇게 예. 정부에서는 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이게 부정수급자들이 많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일하는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주지? 이런 문제 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문제 의식은 별로 중요한 문제 의식이 아니고 우리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 사각지대를 이렇게 많이 두고 이렇게 넓게 두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부정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된 그 가구에도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왜 주냐면은 그 집에 장애인이 있고 애가 있고 노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벌어오는 돈이 월 10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식구가 여러 명인데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벌면 나머지를 보충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만 보충해 주는 거다. 나머지만 보충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가 있고 노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계비를 안 주면은 우유도 못 먹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니까 국민 누구나 가난은 할 수 있고 가난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반영한 법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자 가구도 당연히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 일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개별급여를 하면서 근로능력자들한테 생계비를 왜 줘 하고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계비를 빼서 뭔가 아닌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는 게 의료스럽다는 사실이고요. 부정수급자는 이거는 정말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자녀 가구가 소득 재산이 늘어난 거를 멀리 떨어져 사는 수급 신청 가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산망을 두들겨 보니까 소득 재산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고 안 했어? 부정수급이라고 탈락시켜 버린다. 이거는 행정상의 오류에 가까운 것이죠. 그거를 말부터가 부정수급이 뭡니까? 네, 진짜로 가짜 빈곤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같은 것을 어느 나라에서 이 제도를 하더라도 거짓을 속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파리를 없앨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여러 가지 뭡니까? 장 담그고 뭐 하는데 뭐 이런 것이 다 필요한 이런 말이 있듯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부정수급이 아닌 사람들을 부정수급자로 몰아버리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요. 제도를 기준을 말부터 부정행위 그러니까 모욕감 더 느끼는 거죠. 부정행위였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복지 제도를 열심히 하면 노력을 하다가 근데 봤을 때 이걸 너무 악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일면 동성애 부부면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지원을 많이 주니까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동성애 부부가 아닌데 동성애인 척하면서 같이 사는니까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계속 그 두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감시하고 찍는 이런 에피소드 영화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죠. 너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은 사실 복지도 발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무조건 막 추출하고 탈락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몸무게 40kg도 안 되는 사람에게 성인병 걱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복지병 걸려본 적도 없는데 마치 복지병 걸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황당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복지에 대한 철학이 너무 빈곤했고 실제로 정몽준도 오늘 그런 발언을 했었고 계속 복지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나마 저희들이 100번 양보해서 진영 의원 조금 근데 그 사람도 잘라버렸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평가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복지나 민생을 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진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이데올로기의 그 수준하고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 수준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수준에 정치인들의 수준이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선거도 있고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현장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이 국회 진출하고 시의회나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자체장들도 잘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맘만 먹으면 지역에서 복지제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노원구청장님하고 성북구청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인색한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해냈더라고요. 이것저것 좋은 일들은. 생활임금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줄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수급자, 이렇게 전산망 두들겨서 부정수급자를 발굴해내면서 2, 3년 사이에 15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울시는 수급자가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왜 그런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서울시에서는 시민복지 기준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시민 참여형으로 만들어냈고 그중에 하나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면서 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찾다 보니까 기초보장제도 그러니까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계속 발굴이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빨리빨리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성북, 강북, 노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복지의 새로운 실험, 자살을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민생노동단체들도 지자체가 중앙정부 탓만하지 말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라. 세모녀 방지책을 써라. 이랬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정부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꽤 있죠. 그렇죠. 쭉 이렇게 경험상 그 선거도 이제 6.4선거도 있으니까 국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정치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으시고요. 사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지자체에게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건데 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의 대상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실제로는 그냥 법이 이렇다라는 말로 일선에서 잘려버리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이 만약에 진짜 복지 문제를 지역에서부터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보장한다든지 이런 좀 용기 있는 결단들을 해서 진짜 살만한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복지공무원들 너무 힘겹고 특히 박근혜 정부 임명부터 복지후퇴하니까 더 괴롭고 근데 빈곤층이 많으니까 막 자살하시고 그랬잖아요. 좀 복지 공무원들이 또 늘어나면 좀 찾아가는 수입도 늘어나고 그게 지역 엔조들 연계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성과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복지 공무원분들 지금 숫자도 너무 적고 업무들이 완전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공무원 탓만 하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항상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수님 특히 많은 제자들이 지금 복지 공무원 하고 계시고 복지를 했는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희망적 메시지 한번 주십시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어떤 사회복지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도 복지 공무원도 사회복지 대상자다. 정말 좀 우리들을 위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복지 업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공무원들 굉장히 과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근데 그분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는 데 있어서 이번에 선거 공약들, 지자체 선거 공약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이 당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 김진표 의원은 보육 종사자들은 공무원화해야 된다 이런 공약도 했던데 이러면 꼭 그 공약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복지를 사회 공공의 투자로 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든 예산이든 계속 늘리는 게 사람을 잘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잘 뽑아야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이 월급 10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선거를 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정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빈곤 문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여러분 후원도 꼭 해주시고요. 정말 이름 안 나지만 열심히 하는 NGO들, 시민사단체도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은 그게 희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6월 4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세월호 총무 집회, 6월 4일 투표 두 가지는 꼭 하십시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